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백신 그리고 반도체와 같이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도 발표가 됐었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여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백신 55만 명분을 놓고도 해석은 엇갈리는데 여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코로나19 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먼저 김재원 의원님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지금까지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미 외교의 상당 부분이 실패로 끝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그 미국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외교 안보 분야에 지난 30년 동안 일해온 아주 최고 전문가답게 그 한미 간의 지금까지 현안을 대부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것을 일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미 간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완전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의원님의 평가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문재인 정부 맞는 칭찬하는 소리는 거. 아니 처음으로 칭찬한 건 아니고 칭찬할 구석이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아주 그냥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얼굴 근육이 다 땡겨요. 낯설어서요. 아니, 저도 좀 어색한 근육의 움직임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국한된 그 안보 중심의 단일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파트너, 뭐 경제 영역까지 확장된 핵심 축이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그 회담이었다 우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에는 또 우리가 그 미국의 의존적인 그런 어떤 회담이나 동맹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함께 가는 협력자의 위치로 한 단계 격이 상승된 그러한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번에 여실히 봤듯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의 생산자이자 또 해결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 이제 좀 급하게 달려갔던 스가 총리와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서 이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단독 회담 시간도 그렇고 점심에 무엇을 메뉴로 했느냐부터 그렇고 이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떤가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청구서를 좀 내밀 게 많아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만 드러나고 우리는 좀 박대당한다. 그런 에피소드로 다 드러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봐요. 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서로 상대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정성껏 하는 것이거든요. 대개 좀 일본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은 그야말로 이벤트를 많이 잘 만드는 것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내실을 기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대미 외교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에 처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일관된 태도와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백악관의 참모들이나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저게 가능할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 독특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지우기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싱가포르 회담이 왜 중요했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을 아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제 협상 중에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가 들어갈 건 알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인 판문점 선언까지 들어가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죠.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행해왔던 결과들, 과정들을 다 인정한다. 그러므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고전략적인 북한의 협상 테이블 유인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협상문 내용을 잘 보면 결국에는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남북 대화만을 고집하면서 아마 미국과의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 않는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컨대 싱가포르 선언이든 또는 판문점 선언이든 그것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대화든 협상이든 해나가야 되는데 대화에 대한 성과만 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나 또는 그런 미진함은 늘 갖고 있죠. 예,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이고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을 대화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에서 많이 통제되고 나갈 수가 없었죠. 이번 그 성과 중에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네. 그 뒤에 붙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워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북미 관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백신 분야였습니다. 정부가 얘기를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겼습니다.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는 그것만 해도 가무파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의 정책 결정이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고 지금 한국군과 같이 연합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교 성과로 결부시키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큰 성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이에요. 당연한 조치였다. 네. 맞죠. 네. 우리 김재원 의원님 분석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우리 군에 제공되는 백신의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다라고 포장하거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것은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의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정상회담의 백신 성과라고 하면 세계 제1의 백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세계 제2위의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이 손을 잡고 동맹이 되었다는 것이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입장이 지금 다급해졌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의 목표는 세계 지도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나라들, 인구 큰 나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어떤 백신을 맞냐면 다 중국 백신입니다. 네네. 중국은 물량을 가지고 막 하니까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풀어서 공유하게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유럽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중국처럼 어딘가 백신이라도 좀 각국에 공급해야 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백신의 정치 무기화 이것 때문에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우리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앞으로 생길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의 뭐 발호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윈윈했다.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가져온 백신에 대한 성과다. 이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예. SK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 세계적인 제조 공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 공장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 위탁할 거라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국제적인 분업 체계상 거의 불가피하다는 상황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 파이자나 또는 모더나 같은 미국의 백신 제조 회사들이 기술 유출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 자체 생산을 계속해 오다가 이제 백신 생산이 계속 더 필요하다라는 뭐 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판단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민간 경제 현상을 외교의 성과라고 숟가락을 얹는 데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숟가락을 잘 얹는 게 외교입니다. 물론 이제 또 저 이해는 해요. 뭐 과거 정권들도 다 그럼요. 그랬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노바백스와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 앞으로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거나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백신 스와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예견을 했어요. 틀림없이 왜 백신 스와프를 안 했냐, 못 했냐라고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전제는 백신을 확보 못해서 부족할 때 긴급하게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처럼 1억 9,200만 회분 네네. 전 국민이 2.7회씩이나 맞을 수 있는 이러한 백신을 다 계약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허브가 되는 것이 전략적 목표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왜 백신 스와프를 안 했냐, 못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시고도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협력 부분도 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삼성, 현대, SK, LG 등등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이 총 44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44조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얼만큼 이익을 발생시켜서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기도 이런 대미 투자가 향후에 미국 첨단 자동차 시장의 70%를 우리 기업이 장악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의 이익을 미국 시장에서 잘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과제로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뭐 반도체 급하고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관련 회의까지 연 상황이었고요. 전기차를 직접 탔는데 그 차 안에 담긴 게 SK 뭐 배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포드 전기자동차에 가서 운전을 직접 했잖아요. 그게 시승했죠. 바로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이틀 전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기 시점상.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한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바이든 미리. 대통령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예. 네. 지금 글로벌 그 국제 분업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 메모리 분야는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2위고 이거 합치면 전 세계 점유율의 근 7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그 수익성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그럼 나머지 이제 비메모리 업계에서는 미국의 시장이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설계서를 보내면 제조하는 공장은 주로 이제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해왔고 그것을 이른바 파운더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수익성이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파운드리 그 시장으로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설계를 받아서 주문 제작도 해주겠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술 유출이 제일 문제잖아요. 삼성에 맡기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국내의 그 기술 공유도 하지 않겠고 미국 내에서 받은 기술은 미국에서 소화하고 우리는 주문 제작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텍사스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국제 분업에서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공동 성명을 저는 이제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시는 것들은 거기 한 절반 정도 예, 양으로 따진다면 얘기할 게 뭐 우주 개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2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한미 양국 간의 미사일 지침 폐기 발표가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실 저 미사일 사거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방 안보상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또 반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관제 시스템의 또 그 문제라든가 또 우리 자체의 방위를 위해서도 후방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사거리에 넣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국방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문제는 상당히 잘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대비를 해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우선 사거리 요번에 미사일 지침이 이제 폐기된 것을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안보적 측면과 우주개발적 측면에서 이제 2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안보적 측면은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사거리를 800km로 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중국까지를 전부 다 범위에 들었거든요. 중국의 반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800km로 됐을 때도 중국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와 신뢰가 있는 것이죠.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했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할 나라는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 발사인데요. 2020년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거리까지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비행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것이.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무인 폭격기 같은 것들이 운용이 가능한 그런 걸 확보한 것이고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전략 자산, 정찰 자산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것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시대를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주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을 지금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중국이 미사일 지수 관련해서는 약간 그 발언을 좀 아끼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대만은 순수하게 내정 간섭이다.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대만 문제를 그 한미 양국이 거론한 것 자체가 네.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라 그럴까요? 만약에 계속 중국이 국제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시작을 하나 걸어놓은 거라고 봐요. 대만이 어떤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자체를 그 중국이 얼마나 막고 있습니까? 고립 전략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미 간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이 틈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이 문제는 미국의 핵심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어느 수준으로 거론하느냐인데 미일 회담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공동성명에 담겨 있잖아요. 네네. 무려 4개 항에 대해서 그때 중국의 반응은 정말 격앙된 표현이었어요.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간단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이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중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외교적 프로세스고요. 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가 우리에게 그 평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수출이 물동량의 90%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경제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정제되고 조율된 아주 낮은 수준의 표현을 하도록 미국을 이끄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충분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 편 일방적으로 안 들어주고 그 정도에서 중립적인 걸 지켜주는 것도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고마워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속으로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국격이 한반도의 문제에서 전 세계의 문제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제정치 질서의 단순한 소비자에서 생산자와 해결자의 위치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빅데이터 주제어는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입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 주제어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총 정보량은 한미 정상회담 6만 6천여 건, 공동성명 1만 1천여 건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공동성명입니다. 한미 정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마스크 없이 171분간 대화를 나눈 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과 코로나 백신, 첨단 산업 분야, 기후변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위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5위 전기차 배터리와 함께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찾아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하자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위는 태평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쿼드와 남중국해는 물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 문제까지 언급됐죠.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이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분석 등이 시선을 끌면서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섬유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미사일인데요.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동 성명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급상승 연관어 1위는 파트너십입니다. 한미 양국 차원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죠. 양국은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백신의 공동 개발 연구와 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동 성명 연관어 3위는 원전입니다.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천 기술의 강점을 가진 미국과 원전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이 손을 잡으면 우리의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위는 남중국해인데요. 합의문에서 남중국해 등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그동안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있죠.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가 저마다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상당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새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가 주최한 DMZ 포럼에 친노 친문의 자장격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띄운 신복지 포럼의 강원 지역 발대식에 참석하며 지지세를 확장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친노의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인 성장과 공정포럼이 공식 출범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캠프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죠.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이 최근에 발족했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잠룡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크게 앞서간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최근 걸 보면은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지율이 좁혀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그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자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여론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그 실상은 관심도거든요. 그냥 뭐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정도의 관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지금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의 선호도는 지지도와 좀 같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자맹을 하는데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보도 기사 수보다 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서울대학교 반도체 무슨 연구소에 간 기사량이 네. 더 많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래서 이게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자맹 중이시지만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결코 언론 노출량이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언론에 또 국민의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저는 이 지지도가 윤석열 총장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치 출마 선언을 하고 한 일주일여, 10여일 동안은 굉장히 한번 점프를 크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언론의 검증을 혹독하게 잘 견뎌내면 떨어지는 속도가 폭이 만만하게 떨어질 텐데 올라간 만큼 아마 언론의 검증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고 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렇게 보고 굉장히 좀 요동을 칠 거라고 봐요. 몇 번의 그런 서로가 갖는 중요한 그 분기점들이, 변곡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언론의 검증 말씀하셨는데 언론이야
이슈가 있으면 기사를 써서 보도하겠지만 그 검증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이제 정치적인 반대자에 있는 현 민주당 쪽이겠죠. 그리고 어떤 수단이냐. 국민의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니 뭐 국민의힘 반대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아니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민주당보다는 없다고 적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 외곽 그룹이다, 뭐 지지 그룹이다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붙는데 공정과 상식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문가 모임인데 뭐 학계, 법조계 등등 많은 분들이 한 33명이 참여를 했어요. 먼저 이 모임의 성격이나 그 참여하신 분들의 성격 등등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 모임이 윤석열 전 총장과 뭐 공감하에 뭐 이루어졌느냐가 우선 관심이겠죠. 네. 저는 어느 정도 공감 내지는 묵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또 그럴 만한 분들이 모여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영상 교수께서 뭐 그 포럼 이후에 자주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선언이 아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마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들어가기 전인 고 6월, 7월 사이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성격의 모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재현 의원, 네네. 다만 좀 다만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 좀 큰 웃음을 좀 주셨던 게 왜 33분이냐 그러니까 김이 3.1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33명의 정신을 땄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네. 과유불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쳤다, 해석이. 네, 모이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33명이 모였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모이다 보니 33명이 모였으니 33인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딴 거지 뭐. 그분들도 굉장히 생각이 또 건전하시고 바르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사회 변혁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묵인 정도가 아니라 저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학계라든가 뭐 언론계라든가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지지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과거 대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여권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지사,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등 추미애 전 장관까지 지금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요, 김재현 의원님? 추미애 장관이 때려주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미애 장관께서도 속상하실 거예요. 자기가 대선 주자였는데 아니 저 사람을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완전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출마를 할 텐데 그 역시 추윤 갈등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검찰 개혁의 문제에 올인했기 때문에 네. 역시 이 경선 전략도 검찰 개혁에 집중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큽니까? 네. 추미애 장관께서 전략을 종합적으로 잘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추미애 장관은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검찰개혁의 선명성, 기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고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뭐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의 뭐 보여줄 만한 아무런 그 모습도 없고 모멘텀이 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총리 시절 보여준 그 지지율 이상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남의 집에 자꾸 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저기 김을 빼고 그러는 건 아니 이재명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왜 이재명 국민의힘의 지사를 전당대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했구만.
이재명 지사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오늘 폭탄 선언을 하신 것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김종인 전 위원장, 윤 전 총장 얘기를 막 하시고 뭐 별의 순간도 얘기했고 뭐 몇 월에 나올 것이다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다른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네, 얘기했죠. 전 부총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님 비서실장을 지내신 예. 김종인의 복심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아유. 박수현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힘든 선거를 지휘하시던 4월 1일 날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김종인 대표님이. 네네. 날짜까지 기억을. 네, 그래서 4월 16일 날 저녁이나 하세. 이래서 4월 16일 날 그 두 분 부부를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1당, 2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다 해보니 이 거대 양당 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발전이 어렵겠다. 실질적인 다당제 어떤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런데 정치 세력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입해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빙긋하게 웃으신 걸 보면 제 논리에 대해서 묵인하셨다. 공감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끄덕끄덕 정도 예, 네, 그렇습니다. 느낌. 예.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당에서도 좀 탐을 내는 인물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분은 대선 주자로서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 뭐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뭔가요?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라는 게 뭐 어려운 환경에서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데 그럼 뭐 개인적으로 시험 잘 친 거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도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 지금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제 국민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그 비전이 있다. 뭐 이런 걸 저는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분이잖아요. 실패하니까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 해서 무슨 양심 세력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난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반드시 출마합니다. 뭐 하든 말든. 그렇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기대하는, 상황인데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모시고 독일에서 열렸던 G20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변인이었으니까 일정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뭐 호프집 같은 데 가서 독일에 갔으니까 맥주 한 잔 간단하게 네네. 나누고 하루 피로도 풀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저보고 대변인님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더 확신을 한 것은 같이 테이블마다 다 돌면서 자기 명함을 다 뿌리더라고요. 마치 그 정치인 또 막 후보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제가 끝나고 올 때 형님 정치하고 싶죠. 한번 대통령 출마 꿈을 가져보십시오라고 권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선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받고 실제로 그 주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 3지대 내지는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울질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현재까지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국민의힘은 평생, 아니다. 네. 평생 그 임명장 받고 어느 자리에 갔던 사람이 어느 날 야당으로 와서 경쟁해 보겠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집권당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현 정부와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러면 벌써 오래전에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어야 돼요. 정답. 윤석열은 그랬잖아요. 어쨌든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은 야당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와서 해보겠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생길 수도 없어요.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현직 감사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어요. 뭐 공직 그 사퇴 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멀쩡하게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분을 영입하겠다 이러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러게요. 김재원 의원님이 네. 정답을 많이 말씀하시네. 하여튼 최고위원 수석 합격하기위해서 점수를 많이 맞는 거 보면. 아니 제가 평소에도 아주 저 정답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니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을 오늘 특별히 많이 말씀하셔서 네. 오늘 한 98점 정도 점수를 맞아서 수석 합격할 것 같아요.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투표권을 그 박수현 의원님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전직 의원들 한 100명은 주자고 해야 되겠네요. 역선택 우려 전혀 없다. 네. 정부가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위해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청사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이거는 지금 그 즉시 이전 불가를 당시 뒤늦게 알아차리고 불가를 통보했지만 그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 이걸 이전 대상으로 돼가지고 171억이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럼 왜 이것을 제지하지 못했는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거를 50%나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네.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사후에 좀 이렇게 유효했던 것으로 뭔가를 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정을 전체를 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좀 밝혀봐야 된다. 이건 심각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 복마전을 보면 해결하는 방법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특별 공급이 운영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특별 공급을 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든가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네. 해경이나 이런 것처럼 네네. 여전히 특별 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익을 환수받는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특별 공급의 제도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종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바로 잡고 폐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로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기관이 대전에 있던 관세청의 그 산하기관이잖아요. 그 관평원이 대전에 있던 청사를 세종으로 다시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 현재 상황은 이건데 그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청사를 지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아파트 특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서류 만능주의가 있거든요. 그 서류가 오가다가 보면 좀 잘못된 과정에서 또는 실수로 저 기관을 집어넣을 때 잘못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후 교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큰 문제겠죠. 그 행안부는 2018년에 이 관평원이 고시를 어긴 거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전하지 마라고 했는데 관세청에 공사를 밀어붙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건물 건축을 밀어붙였다는 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중간중간 해서 거의 다 지급을 한 상태에서 그 공사 중단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50% 이상 건물이 지어졌다면 시공 자금은 거의 90%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국회 책임도 크다. 왜냐면은 예산을 준 기재부 예산을, 어쨌든 네. 국회 가서 이거 사인 받고 이제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아니 박근혜 국회에서 청사 짓는 예산이 네. 뭐 관평원 예산에서 얼마 이렇게 다 물론 올라오겠지만 네. 이 연차 사업에 대해서 그걸 깎으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심사 대상이 잘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최초에 이제 2015년에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네. 2016년 말에 이제 171억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네.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돈을 안 주려고 막 깎아대고 하는 기재부가 그걸 통과시켰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재부 그물망은 통과를 못했어야 되는데 네. 그물망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018년에 그걸 알았으면 정확히 네.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미 건물은 반은 막 올라가고 돈은 다 나간 거 같고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법화하려고 꼼수를 이리저리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해요. 그냥 나중에 이 기관을 실제로 옮겨주면 되니까. 그렇지. 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게 지금 보통 사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부동산에 다들 예민한데 뭐 특별 공급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하겠다,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하는데 이 특공이라는 것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잖아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특공 이제는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특별 공급을 해야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세종시 처음에. 활성화라고 네, 하는 그렇죠. 거. 그 취지에 어긋난 특별 공급은 다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 할 사람들에게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해서 네. 이런 특별 공급과 같은 형태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방지하자. 김재원 의원님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특별 공급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때는 특별 공급을 해서 오히려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맞아요. 제도였는데 지금은 뭐 집값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방면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관평원의 경우는 적어도 그 2018년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 공급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무장관이 누구냐면 지금 있는 김부겸 총리예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왜 이런 일을 그냥 막지 못했는가. 감독을 못했는지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톡톡 사회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현 전 의원님, 박수현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따라온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권 주자들도 국민 앞에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치톡톡 사회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